내버려 두게. 이 상자와 함께 묵히는 것이 내 운명이다. 너 같은 천한 상놈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다. 뭐지? 저 빛은... 아니, 상자가 피를 흘리는 건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신분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산신령님 눈에는 그저 추위에 떠는 두 영혼일 뿐인데. 꽉 잡으십시오, 어르신. 하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날이 제법 쌀쌀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뜨끈한 구들방에 앉아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듣는 게 제일인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강원도 대관령, 눈보라가 집 삼켜버리듯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대관령 고갯마루는 호랑이도 숨을 죽이고 넘어간다는 험난한 곳이었지요. 그 깊은 산골에 길수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얼굴이 숯검정이 묻어 늘 까무잡잡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대관령 산새처럼 듬직한 숯 굽는 청년이었지요. 부모 일찍 여의고 오막살이에서 홀로 지내는 처지였으나 남에게 해 끼칠 줄 모르고 제 손으로 숯 구워 장터에 내다 파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한낮인데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서둘러 숯가마를 정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에구, 이번 눈은 예사롭지 않구나. 자칫하다간 산신령님께 무난 인사드리게 생겼네. 길수가 집신을 고쳐 신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습니다. 휘잉하며 귓전을 때리는 칼바람 사이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누구 없소.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웠더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길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허리까지 빠지는 눈더미를 헤치고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낡은 도포 자락을 휘감은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이미 얼어붙은 눈송이가 눈썹에 하얗게 앉아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품속에 든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노인을 둘러업으려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잠들면 영영 못 깨어나십니다요. 하지만 노인은 길수의 손길을 거부하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고 고집스러웠는지 평소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길수마저 움찔하게 만들었지요. 내버려 두게. 나는 여기서 이 상자와 함께 묻혀야 할 팔자네. 자네 같은 상놈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죽어가는 마당에도 신분을 따지는 그 꼿꼿한 말투라니 길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도와주려 해도 고맙다는 말 대신 호통을 치는 이 노인, 대체 품에 안은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길수는 노인을 강제로라도 업어야 하나 고민하며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차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멎으며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상자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평범해 보이던 오동나무 상자 틈새에서 은은하면서도 기묘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으로 질기면서도 덧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시뻘건 빛이 도는 상자를 품에 안고 죽어가는 노인을 눈앞에 두었으니 우리 착한 길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고 고집이 무슨 대수랴. 길수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노인을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가 움켜쥔 오동나무 상자는 이상하게도 화루를 품은 듯 뜨끈뜨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그 기묘한 무게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관령의 칼바람을 뚫고 나아갔지요.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거센 바람은 길수의 낡은 누비옷 틈새로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엄동설 안에 어찌 이런 모진 인연을 맺어주신단 말인가. 길수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미약한 숨결을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노인은 혼몽한 와중에도 상자, 내 상자 하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절박한지 길수는 제 어깨가 빠져나가는 통증도 잊은 채 오직 오막살이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시진이나 눈 속을 헤맸을까요? 저 멀리 눈더미에 파묻힌 길수의 작은 오막살이가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길수는 노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장작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라야 숯가루 냄새가 배어있고 벽지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한 누추한 곳이었지요. 길수는 꽁꽁 얼어붙은 노인의 손발을 제 거친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여기가 제 집입니다요. 한참을 정성으로 보살피니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방 안가득 기이한 냄새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매캐한 숯 냄새도 아니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도 아닌 아주 오래된 서책에서나 날 법한 은은한 묵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다름 아닌 노인이 품고 있던 그 오동나무 상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이윽고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둔 상자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상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시커먼 숯가루가 묻은 벽과 낡은 밥사발에 머물자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여기가 숯쟁이의 집이란 말이냐? 길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지요. 예, 어르신. 보시다시피 누추한 곳입니다만 하룻밤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요. 속을 좀 데우시게 뜨끈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올릴까요? 하지만 노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불결한 것이라도 본 듯 소매로 코를 가리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천하의 이 몸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몸을 뉘었다니 평생의 수치로다. 내 옷에 숯가루가 묻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길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돼지우리라니요. 참으로 인지상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양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꾹 참았습니다. 어르신들, 원래 배운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더 고집불통인 법 아니겠습니까? 길수가 억울한 마음을 사귀며 화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노인의 품에 있던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드르륵 하고 무언가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길수와 노인 단둘뿐인데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살아있는 짐승 마냥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노인은 사색이 되어 급히 상자를 품에 안고 길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방금 무엇을 들었느냐? 혹여 상자 안에 눈독을 들였다간 내놈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노인의 서슬 퍼런 경고에 길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오막살이 문 밖에서 낯선 사내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예부터 길짐승은 먹여주면 은혜를 갚아도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이라 속을 알 수 없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우리네 조선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등 뒤로 들려오는 저 사나운 발자국 소리, 눈밭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그 소리가 길수의 심장을 방망이질했습니다. 이보게, 거기 숯 굽는 집 아니오? 문 좀 열어보시게.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산방을 깨트렸습니다. 길수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치던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길수의 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 꼿꼿하던 양반의 자존심은 간대없고 눈동자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만 가득했지요. 길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던 노인이 아니더냐. 저들이 찾는 사람이 이 노인이라면 그냥 내어주고 화를 면하는 것이 상책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 어디 그리 쉬운 법입니까? 내 집 아랫목에 온 길을 나누어 준 손님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길수는 재빨리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저 뒤쪽 숯 저장고로 들어가 숨으십시오. 거기 숯 가마니가 가득하니 틈새에 계시면 들키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길수가 가리킨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길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도포 차림을 했으나 눈매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내들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예사롭지 않은 칼자루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이 깊은 산중에 웬일이십니까? 하요? 숯이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길수가 짐짓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숯은 필요 없다.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가는 나이든 선비 한 분을 보지 못했느냐? 보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을 게야. 사내들의 눈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길수는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땀을 바지에 쓱 닦으며 대답했지요. 선비님이라니요. 이 눈보라의 길을 잃었다간 산신령님 밥이 되기 십상인걸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숯가마 지키느라 사람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요.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이밀었습니다. 숯 냄새치고는 기이한 향이 나는데 묵향 같기도 하고 말이야. 길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상자에서 나던 그 은은한 향기를 알아챈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숨어있는 숯 저장고 쪽에서 툭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수는 아차 싶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시지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길수는 기지를 발휘해 급히 화로 옆에 있던 녹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아이쿠, 제 발등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쥐가 났나 봅니다요. 길수가 너스레를 떨며 아픈 척을 하자 사내들은 혀를 차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쯧쯧, 상놈의 집구석이라 그런지 냄새도 고약하고 정신도 사납구나. 가자, 다른 곳을 더 뒤져보자. 사내들이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길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길수는 숯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숯가루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품에 안은 오동나무 상자가 이제는 붉은 빛을 넘어 검붉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상자를 내려놓자 그 열기가 방 안의 냉기를 단숨에 몰아낼 만큼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대체 이 상자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이며 왜 이리 기이한 빛이 나는 겁니까?가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저리의 기록이라네. 썩은 세상을 도려낼 칼날과 같은 글들이 담겨 있지. 내 비록 자네를 천대했으나 자네의 의리가 이 나라의 불씨를 살렸구먼. 하지만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갑자기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틈으로 붉은 액체가 마치 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밤이 깊을수록 등불은 작아지고 사람의 마음속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법이지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하도 기괴하니 우리 착한 길수의 마음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틈새로 흘러나온 그 붉은 액체가 방바닥에 닿자마자 매캐한 향기가 아닌 비릿하면서도 서글픈 향취를 풍겼으니 말입니다. 길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련한 처지의 노인이라 여겨 목숨 걸고 구해주었건만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피 같은 액체를 보니 덜컥 겁이 났지요. 어르신, 대관절 이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요.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리 붉고 뜨겁단 말입니까? 혹여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도와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길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골 숫쟁이 눈에 그 붉은 액체는 필시 누군가의 원한이 서린 피로 보였던 것입니다. 노인이 혹시 대역죄를 짓고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놈은 아닐까, 아니면 사람을 해치고 그 증자를 숨겨가는 악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그 붉은 액체를 제 손바닥으로 닦아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가 아니네. 눈물이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담긴 붉은 눈물이야. 노인의 말은 길수의 귀에는 그저 횡설수설하는 미친 이의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말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이 더 깨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는 다시 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마치 길수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자네는 그저 수치나 굽고 살게. 이 일은 자네 같은 상놈이 알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네. 공연히 알았다가는 자네 목숨만 위태로워질 뿐이야. 이 말이 길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상놈이라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리는 압니다요. 목숨 걸고 어르신을 업어다 아랫목에 뉘어드린 사람한테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제가 저 상자에 든 보물이 탐나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하요? 길수는 울컥하는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인지상정이라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길수는 씩씩거리며 숫 저장고로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의 낮은 흐느낌과 상자에서 새어나오는 기묘한 붉은 빛만이 남았지요. 찬바람을 쐬며 마음을 가라앉히던 길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살벌한 사내들이 이 노인을 왜 쫓고 있었는지를요. 그들은 분명 보물 상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 노인이 정말로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이라면 자신은 지금 범인을 숨겨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저 노인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충성심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면 어찌할꼬. 길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노인을 추궁하려 했습니다. 정직하게 숯을 구워 살아온 평생의 범죄를 도왔다는 오명을 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길수가 방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안에서 노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이것만은 안 된다. 길수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내들이 어느새 창문을 깨고 들어와 노인을 제압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상자를 뺏으려 하자 상자가 스스로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사내들의 손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이 상자에 귀신이 들었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때 노인은 길수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길수야, 도망쳐라. 이 상자를 들고 산 정상의 낡은 사당으로 가거라. 거기서 노인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사내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길수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 노인이 도둑인지 충신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길수가 해야 할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길수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뜨거운 오동나무 상자를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길수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쓰러진 노인의 손에는 길수의 낡은 집신 한 짝이 꽉 쥐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길수만은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길수는 숫쟁이의 억센 다리로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눈을 밟는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근두근 상자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가 길수의 온몸을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밤길을 걷다 보면 가끔 뒤통수가 서늘해질 때가 있지요. 그것은 바람 탓도 아니요, 기분 탓도 아닙니다. 산천초목이 숨을 죽이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기운이지요. 우리 길수가 상자를 안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대관령의 온 숲은 이미 예사롭지 않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수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신기하게도 길수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눈이 녹아내렸습니다. 품에 안은 오동나무 상자가 내뿜는 그 기이한 열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난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상자에서 전해지는 것이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내뱉는 한숨과도 같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대관령의 산신령님이 내리신 벌인가,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업보를 짊어진 것인가. 길수는 무서운 생각에 상자를 내던지고 싶었으나 상자는 마치 길수의 살과 뼈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으로 향할수록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속에서 늙은 올빼미들이 울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버리지 마라 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딪히며 우지끈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옥에 갇힌 죄수들이 착고를 차고 걷는 소리 같았지요. 길수는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질끈 감고 달렸습니다. 수치나 굽던 평범한 사내가 감당하기엔 이 세상의 슬픔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라. 상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베어 대관령 까마귀 밥으로 주겠다. 쫓아오는 자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눈이 먼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길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예전의 평범한 숫쟁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 상자를 들고 도망친 순간 길수는 관아의 추적을 받는 범죄자가 되었고 평생 일궈온 오막살이는 잿더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구한 팔자로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몸뚱이 하나 정직하게 쓰며 살려 했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가. 길수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뺏기는 날에는 저 노인의 희생도 자신이 지켜온 사람의 도리도 모두 눈 속에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길수의 눈앞에 노인이 말했던 낡은 사당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성난 장수처럼 버티고 서 있는 곳이었지요. 사당 문은 바람에 덜컹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피를 흘리는 발로 사당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추격자들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사당 문을 열려던 찰나 상자 속에서 뛰던 심장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요. 누구냐? 누가 이곳까지 피의 향기를 몰고 왔느냐? 사당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수의 손바닥에서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상자가 이제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사당 안의 공기가 어찌나 차가운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령님의 꾸짖음 같기도 했고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온 선비의 꼿꼿한 가르침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길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누구냐고 물었다. 이 눈보라를 뚫고 피비린내를 풍기며 이곳을 찾아온 자가 누구냐?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길수가 들고 있는 상자를 향해 정확히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저 아래 숯 굽는 길수라고 합니다요. 대관령 고갯마루에서 쓰러진 한 어르신을 구했는데 그분이 이 상자를 여기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길수의 말에 맹인 노인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노인은 상자에 손을 얹더니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해냈구나. 제 목숨을 바쳐 이 기록을 지켜냈어.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맹인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자 속 붉은 기록은 탐관 오리들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일기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였던 것입니다. 길수와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사당 밖에서 우지끈하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마침내 사당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이지요. 안에 있는 숫쟁이 놈은 들어라. 그 상자를 내어놓으면 내 놈 목숨과 평생 먹고 살 금덩이를 주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이 사당과 함께 불태워버릴 것이야. 사내들의 외침에 길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평생 금덩이라니요. 숫쟁이 팔자에는 꿈도 못 꿀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길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저 양반들 싸움에 끼어들어 목숨을 걸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받고 상자를 넘겨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하지만 길수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숯가루가 박혀 시커멓고 거친 손. 하지만 이 손은 적어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적은 없는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글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상놈입니다요.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제 등에 엎여서 마지막까지 제 집신을 꼭 쥐고 있던 그 어르신의 마음을요. 그분은 저를 믿고 이 상자를 맡기셨습니다. 상놈에게도 신이라는 게 있는데 어찌 돈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팔겠습니까? 길수의 우렁찬 대답에 맹인 노인이 허허하며 낮게 웃었습니다. 자네 참으로 장하구나. 숯을 굽더니 마음속까지 단단한 무쇠가 되었구먼.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사내들은 기다렸다는 듯 사당 사방에 횃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밤이었지만 마른 나무로 지어진 낡은 사당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라. 타 죽을 것이냐, 상자를 던지고 나올 것이냐? 불길이 치솟자 맹인 노인은 상자를 길수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길수야, 잘 듣거라. 이 상자는 욕심을 가진 자가 만지면 살을 태우는 불덩이가 되지만 진심을 가진 자가 들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너의 그 깨끗한 마음이 이 불길을 뚫고 나갈 유일한 열쇠다. 길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상자를 안고 사당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붙은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사방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내들은 칼을 뽑아들고 문 앞에서 길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글쎄. 길수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상자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며 사당 전체를 휘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빛은 불길보다 더 강렬했고 추격자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날 밤 대관령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후세 사람들은 천지신명이 감흥하셨다고들 말합니다. 불길이 집신짝처럼 사당을 집어삼키려는데 길수의 품에서 터져나온 그 하얀 빛이 눈보라와 뒤섞여온 산천을 하얗게 지워버렸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눈이 안 보인다. 도깨비 불이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상자에서 뿜어져 나온 석이 어린 빛에 눈이 먼 추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제풀에 넘어져 가파른 눈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던 자들이 진짜 눈이 멀어버리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빛이 잦아들고 연기가 거쳤습니다. 길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불타버린 사당 한복판이 아니라 눈 덮인 평온한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안은 오동나무 상자는 어느새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뚜껑이 스르르 열려 있었지요.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안에는 번쩍이는 금괴도 눈부신 옷가락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정갈하게 담겨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백 권의 낡은 서책과 빛바랜 붓 한 자루 그리고 붉은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 뿐이었습니다. 숫쟁이 길수의 눈에는 그저 땔감으로나 쓸 법한 종이 뭉치였지요. 이것이 목숨을 걸고 지킬 보물이란 말입니까? 길수의 허망한 물음에 맹인 노인이 다가와 상자 속 서책을 어루만졌습니다. 맹인이라 하더니 노인의 손길은 마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듯 세심했습니다. 그렇다네. 이것은 어느 집안의 족보도 아니요, 보물지도도 아니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린 백성들의 사연과 그들의 고열을 짠 탐관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백성의 일기라네. 죽어간 선비들의 유언과 농민들의 피 맺힌 절규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의 눈동자는 먼지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노인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의 더러운 꼴을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고 지냈던 은둔한 대제학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길수야, 너를 여기까지 이끈 그 노인은 내 하나뿐인 충직한 제자였다네. 그 아이는 제 가문을 일으킬 기회도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오직 이 기록을 내게 전달하기 위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지. 마지막 순간에 자네에게 집신 한 짝을 맡긴 것은 자네의 그 정직한 발걸음이 이 나라의 희망임을 믿었기 때문일세. 길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자에서 흘러나온 붉은 액체는 보물의 마력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들의 한이었으며 뜨거운 열기는 그들을 구하고자 했던 의로운 이들의 염원이었으므려. 길수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상놈이라 무식하다고 투덜대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르신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의심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씻겠습니까? 대제학 어른은 길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자네의 그 투박한 의리가 없었다면 이 백성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눈더미 속에 영영 묻혔을 것이다. 자네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며 대관령 고갯마루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멈추었고 산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요. 하지만 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상자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순간 대관령의 눈이 녹듯 세상의 부조리도 녹아내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제학 어른은 상자를 닫으며 길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건넸습니다. 길수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느냐? 이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대관령에서 이 보물을 지켜낸 이름 없는 숫쟁이의 의리를 적어야 하니 말이다. 길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길수의 오막사리가 있던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낯익은 노인의 환영이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긴긴 밤 이 못난 전기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도 송구합니다. 이제 이 기구하고도 뜨거웠던 대관령 숫쟁이의 이야기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까마귀도 까치도 반기는 새날이 밝았으니 맺힌 매듭을 풀고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된 것이지요. 대제학 어른과 길수는 그 길로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평생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무만 패고 숯이나 굽던 길수에게 대궐의 그 높은 기와 지붕과 번듯한 한양거리는 마치 별천지 같았지요. 하지만 길수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은 오동나무 상자의 무게가 그 안에 담긴 백성들의 눈물이 길수의 어깨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임금님 앞에 그 붉은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세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억울한 사연들이 임금님의 눈가에 맺혔지요. 이 나라에 이런 충신과 이런 의로운 백성이 있었단 말이냐? 임금님의 노호와 함께 탐욕에 눈멀어 백성을 괴롭히던 관리들의 관복이 줄줄이 벗겨졌습니다. 대관령 사당에서 길수를 쫓던 그 악한 무리 역시 법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린 뒤 대제학 어른은 길수를 대궐로 불렀습니다. 길수야, 임금님께서 자네의 공을 높이 사시어 벼슬을 내리려 하신다. 이제 숯가루 묻히는 고생은 그만하고 한양에서 번듯한 기와집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천한 숫쟁이가 하루아침에 나으리 소리를 듣게 생겼으니 저 같으면 넙죽절부터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길수는 그저 허허하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나으리, 저는 숯을 구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요. 시커먼 숯가루가 묻어도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돈이라야 잠자리가 편안한 법이지요. 벼슬 자리는 저같이 무식한 놈에겐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저 대관령 제 오막살이로 돌아가 이름 없는 백성으로 늙어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요. 길수는 임금님이 내리신 황금이며 비단도 극구 사양하고 오직 새 집신 한 켤레와 숯을 구울 때 쓸 튼튼한 도끼 한 자루만 받아들고 다시 대관령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길수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요. 재물은 없으나 가슴 속에는 평생을 써도 닳지 않을 의리라는 보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대관령 고갯마루에는 여전히 숯 굽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은 어느 늙은 숯쟁이의 오막살이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로 시름을 잇곤 했다지요. 사람들은 그 숯쟁이가 과거에 나라를 구한 영웅인 줄 꿈에도 몰랐으나 그의 얼굴에 핀 인자한 주름살만큼은 세상 그 어떤 향반보다 고귀해 보였다고들 전해집니다. 어르신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금싸라기를 쥐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지옥이요. 비록 누추한 오막살이에 살아도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바로 극락인 법이지요. 우리 길수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차도 마음만은 훈훈한 이 밤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도 길수의 그 뜨거웠던 상자 하나씩 품으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착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앞날에도 분명 만복이 깃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